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한국 현대사의 어떻게 보면 가장 길었던 날, 그날 어떻게 됐느냐에 따라서 대한민국의 진로가 결정되는 날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특종거리가 있습니다. 요새 특종이란 말을 잘 안 씁니다. 일본에서 만든 말이라고 그러는 모양입니다. 단독보도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1971년부터 기자 생활을 했으니까 이제 50년째인데 특종이라는 말이 입에 붙어 있습니다. 일본말로는 그걸 도쿠다네라고 합니다. 뭐 일본말을 안 쓴다고 하지만은 일본에서 만든 한자어를 안 쓰면은 우리나라 헌법이나 일상생활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자, 모든 언어는 서로 섞여야 됩니다. 우리나라 단어를 보면은 우리 고유 단어가 한글로 표기할 수 있는 게 30%, 나머지 70%는 한자어입니다. 그리고 요사이는 라디오처럼 외래어가 있고 일본어도 있습니다. 이건 다 같이 쓰면 됩니다. 너무 언어에 종족주의적인 그런 배타성을 강조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특종이라고 부릅니다. 특종이 뭐냐? 바로 이 문서를 하나 입수를 했습니다. 이 오래되다 보니까 32년 흘러가지고 이렇게 누런 문서입니다. 타자치 누런 문서 2개입니다. 이렇게. 첫째 문서가 이게 뭐냐? 육군본부 2급 비밀입니다. 발신은 육군참모총장, 당시에 박이도 대장이었습니다. 수신, 그 다음에 주문은 작전처장, 작상 전제메토, 제목 작전명령 제87-4호 관련 근거, 위 관련 근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작전명령 제87호 4호를 지시함. 육군본부 작전명령 이렇게 아주 으시시하게 시작되고, 임무, 육군은 현 임무를 수행하면서 1987년 6월 그 다음에 날짜는 비워놨습니다. 몇 시부로 소요 진압작전을 실시한다. 실시 작전 개념 1. 육군은 87년 6월 몇 시부로 소요 진압 작전에 가용한 부대를 다음과 같이 배속한다. 가 26사단 3특전여단 해병 2개 연대를 11군단에 배속한다. 나 9사단을 9군단에 배속한다. 다 7, 11특전여단을 31사단에 배속한다. 라 706 특공연대를 39사단에 배속한다. 마 20사단, 30사단, 159 특전여단, 701, 705, 708 특공연대를 수방사에 배속한다. 2. 소요 진압작전은 명예에 의거 실시한다. 전후방 3. 전후방 경계부대는 1987년 6월 몇 시부로 진독의 둘과 동일한 경계태세를 유지한다. 나 1군 사령부 현행 임무 계속 수행. 2. 책임 지역 내 소요 확산 예방 및 음영 소요 진압작전 실시. 다 제2군 사령부 배속 26 9사단 37 11 특전여단 해병 2개 연대 706 특공연대 1 11군단장을 부산 경남지구 9군단장을 충남북지구 계엄사령관으로 임명한다. 여기서 이제 이 문서의 특징이 나옵니다. 이것은 전국 규모의 비상계엄령 준비명령입니다. 으시시하죠. 비상계엄령입니다. 2. 26사단 3특전여단 해병 2개 연대를 11군단에 배속하여 부산지역에서 운영한다. 3. 7, 11특전여단을 31사단에 배속하여 광주지역에서 운영한다. 4. 9사단을 9군단에 배속하여 대전지역에서 운영한다. 5. 706 특공연대를 39사단에 배속하여 마산지역에서 운영한다. 6. 201 특공여단을 50사단에 배속하여 대구지역에서 운영한다. 라 제3군 사령부 1. 현행 임무 계속 수행. 2. 책임 지역 내 소요 확산 예방 및 음영 소요 진압작전 실시. 3. 26 9사단 706 특공연대를 2군에 배속 전환한다. 4. 20 30사단 701 705 708 특공연대를 수방사에 배속 전환한다. 5. 수도 기계화 사단을 육군 예비로 배치한다. 마 수도 방위사령부 배속 159 특전여단 701 705 특공연대 20 30사단 1. 현행 임무 계속 수행. 2. 음영 충정작전 실시한다. 충정작전은 소요 진압작전의 명칭입니다.
바 특전사령부 1. 현행 임무 계속 수행. 2. 3, 7, 11 특전여단을 2군에 배속한다. 3. 159 특전여단을 수방사에 배속한다. 4. 특전사는 육군 예비로 남아있다. 그 다음에 제1항공여단, 기타 부대, 육군 예비, 협조 지시 이렇게 쭉 준비 태세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가스탄 발사 등 폭도의 전투 의지를 약화시킨 후 진압봉을 사용한다. 투입 시 경계 대책을 강구한다. 고립 및 분리 시 대책 수립을 한다. 발포 명령은 선 6본 건의 후 승인하 조치한다. 발포 명령을 반드시 6본에 건의해가지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선 부대에서 발포 명령 낼 수 없다는 거죠. 총기 유기 및 피탈 방지 대책을 강구하라. 초기에 강력하고 완벽한 작전을 실시하라. 철저한 진압 및 도주 시 추적을 강조한다. 관계기관 특히 경찰과의 유기적인 협조, 부대 이동 간 작전 명령 변동 사항에 유의하라. 진압작전의 정당성 입증 자료를 확보하라. 작전 중지 시 즉각 복귀 계획을 수립하라. 기간 중 능력 범위 내에서 대민 선무 활동을 실시하라. 공공시설 사용 시 파손 및 오염을 방지한다. 그 다음에 부속 문서는 출동부대 소요 진압 작전간 행동 지침입니다. 이것은 한자 투성이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현 시국 사태와 관련 계엄 상황 발생 시 군 출동 병력들의 소요 진압 의지를 지속적으로 유지시키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계엄 업무 수행을 위한 출동부대 소요 진압 작전간 행동 지침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 시위 양상을 기준으로 행동 지침을 작성하기 때문에 현 소요 사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에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 제야 및 시위권에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출동부대 장병들의 진압 의지 약화를 획책할 것으로 예상한다. 예컨대 여학생, 부녀자, 성직자 등을 통한 음료수 및 음식물 제공 또는 꽃 리본을 달아주는 행위 이런 데 주의하라 이겁니다. 과격분자들이 자해 행위 후 진압부대의 책임 전가 및 여론 호도 또는 시위의 과격화 유도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건 상당히 전문적인 시위 진압 지침이 여기 쭉 쓰여져 있습니다. 자, 이 문서가 처음 발굴이 된 겁니다. 이 문서가 역시 역사는 문서가 있어야 됩니다. 말로는 증명이 되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 문서는 최초로 1987년 6월 19일 전두환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펼 것을 계획을 하고 각 부대에 준비명령을 내렸다는 겁니다. 준비명령. 상당히 거의 전국적 규모의 비상계엄령인데 동원되는 사단이 꽤 많아요. 부대가 많습니다. 한 10개 부대 정도 됩니다. 이 문서를 받아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당시에 민병돈 특전사령관이었습니다. 민병돈 특전사령관. 민병돈 특전사령관은 이 문서를 받자 이런 생각을 했다고 저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 이거 잘못하면은 나라가 망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생각을 했느냐 하면 1987년 이 6월이 아주 뜨거운 6월이 되었습니다. 6월 10일부터 전국적으로 직선제 개헌을 요구하는 반정부 시위가 확산되었습니다. 6월 12일에는 저는 당시 조선일보 월간조선 기자로서 그 서울 시내 최루탄을 마셔가면서 취재를 하고 가끔은 이 시위대 속에서 같이 시위를 하는 입장이 되기도 했습니다. 최루탄도 많이 마셨는데 6월 10일 시작된 시위가 6월 12일에 가면은 일반인들이 학생들과 합세를 합니다. 그리고 6월 15일쯤 가면은 넥타이 맨 사람들이 점심시간에 나와가지고 학생들과 같이 어울립니다. 이것은 과거 시위 양상과 완전히 다릅니다. 또 시위대가 명동, 성동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농성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하던 순간인데, 특히 6월 18일에 전국적 시위 중에서도 부산에서, 부마 사태가 난 부산에서 대규모 시위가 있어가지고 잘못하면은 이 부산시청이 이 시위대에 포위돼가지고 함락될 정도였습니다. 야, 이건 경찰이 막을 정도가 아니구나 하는 위기감이 있을 때였습니다. 바로 그 6월 19일 민병돈 전 특전사령관은 이걸 보고 오늘 잘못하다가 나라가 망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답니다. 그 전에 부하 장교들을 시위 현장에 보내가지고 상황 파악을 하라고 했는데, 이거는 광주 사태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 군대가 나오면은 이 진압이 참 어렵겠다 하는 보고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민병돈 특전사령관은 중장입니다. 육사 15기입니다. 동기생이 고명성 국군보안사령관이었습니다. 고명성 국군보안사령관에게 전화를 걸었다고 합니다. 이런 요지에 충고를 했어요. 군대가 나오면 너도 죽고 나도 죽는다. 사태 수습이 안 된다. 장교들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동요하고 있다. 군대가 진압을 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그렇게 되면 전두환 대통령도 불행해진다. 이 말을 꼭 대통령을 만나 전해주고 나에게 그 반응을 알려다오. 누가 그런 분위기를 전하더냐고 물으면은 민병돈이가 하더라고 전해도 좋다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몇 시간 뒤 고명성 사령관이 민병돈 특전사령관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그대로 전 대통령에게 전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반응이 어떻느냐고 물었더니 고명성 사령관은 전두환 대통령이 싱긋이 웃으면서 알았으니 가봐라고 하더군.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계엄령 실시 명령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에 광화문에는 오늘 밤에 비상계엄령이 떨어진다. 오늘 밤, 그러니까 20일 새벽에 하는 아주 무시무시한 정보가 언론, 관가에 아주 퍼져나갔습니다. 저도 반정부 기자로 찍혀있는 기자니까 내가 어디로 피신해야 되는지 한참 고민을 하면서 그날을 보냈습니다. 그날 마침 릴리 미국 대사가 전두환 대통령을 만나러 간다. 오후에 만나러 가게 돼 있었다. 전두환 대통령을 미국 대사가 만나면은 뭔가 좀 달라질 것이다 하는 이런 이야기도 떠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느냐. 그날 전두환 대통령의 동선을 한번 추적해 보겠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이 그럼 6월 19일 뭘 했느냐 하는 것은 기록이 있어요. 이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청와대에 이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일종의 사관인데 전두환 대통령의 모든 은행을 기록하는 이 비서관이 한 분 계셨습니다. 통치기록 담당자인데 동아일보 기자 출신인 김성익 씨가 6월 19일 오전 10시 반 전두환 대통령은 집무실로 안기부장, 국방부 장관, 상군참모총장, 수방사령관, 보안사령관 등 군고위 관계자들을 불러가지고 비상조치를 지시를 하면서 군 병력 배치 계획을 시달을 합니다. 그 상황을 기록을 했는데 그 기록에 나온 부분을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미연합 사령부에 통보해야 될 사단의 이동은 통보하라. 통보 안 해도 되는 사단은 하지 말고 대전과 대구에 1개 사단을 내려보내고 2개 여단은 전남 광주로 돌리라. 부산은 1개 사단과 1개 연대를 보내서 1차로 부산과 대구 마산의 시위 사태를 진압해야겠어. 서울은 4개 연대를 배치해서 주요 대학에 배치하도록 해. 군의 가스탄은 충분히 보유하고 있는가? 이기백 국방장관이 21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풀 가동을 지시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전두환 대통령 다시 대학교는 휴업령을 내리면 될 거고 방학기간이므로 학부모들께는 알리는 조치를 해야 돼. 내일 새벽 4시까지 전부 진입하도록 해야 돼요. 학교에 아무도 없을 때를 택해서 들어가고 농성자들은 금고하고 농성 데모의 배후 연계 사항을 밝혀서 그 뿌리를 1, 2개월 안으로 뽑아야 합니다. 이것은
계엄수포뿐 아니라 비상조치입니다. 계엄령에다가 플러스 알파를 하는 게 비상조치야. 군부 동원도 할 수 있고 군부 회의도 할 수 있고 정당 해산까지도 가능해요. 안기부 등에서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학원 사태는 중앙의 지휘부가 두뇌전을 하고 있어요. 좌경 세력들은 정부가 손 놓고 넘어가는 것처럼 보고 사기가 오르고 있는 것 같아. 여기에 대해서 안무혁 안기부장은 데모 학생들에 대한 작전은 6월 25일까지는 끝낸다는 계획입니다. 학생 간부들은 부산을 거점으로 하려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6이 부산에서 일어났어요. 4.19도 대구, 마산, 부산, 서울, 호남으로 파급되었고 11.6도 부산, 마산, 대구, 서울, 제주로 퍼져나갔어요. 부산, 마산, 대구의 이 영남 일대 삼각형이 문제야. 1차적으로 경찰이 근거를 맞도록 해야 돼요. 이 부대 배치도 보면은 부산에 집중적인 배치를 합니다. 부산이 서울을 제외하고는 가장 말하자면은 위험한 도시다. 이런 판단을 했다는 거죠. 안기부장, 부산은 학생들이 나오면 구경하는 시민들이 나옵니다. 지금까지는 경찰 병력이 모자라서 학생들이 학교에서 모여서 시내로 가는 게 아니라 시내에서 바로 모이고 있습니다. 전두환 대통령. 그러면 부산에는 군병력을 투입하면서 통금 조치를 할 필요가 있어요. 부산은 내일 새벽 4시까지 군병력을 보내도록 해요. 자, 이렇게 으시시한 급박한 상황인데 여기 김성익 이 비서관이 남긴 논평이 이렇습니다. 논평은 또 이런 명령과는 좀 분위기가 다릅니다. 논평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6월 18일은 제야 세력이 최루탄 추방 결의의 날로 정해 60 시위에 이어 전국적으로 대규모 시위를 벌이는 날이었다. 데모는 특히 부산 지역에서 격렬하게 벌어져 8만여 명이 시내 중심부를 6시간 동안이나 장악, 자정을 넘어 19일 새벽 3시까지 시청을 위협하는 위급한 상황이었다. 대통령은 19일 아침 8시 반 집무실에서 있은 구수회의에서 군을 동원해서라도 빨리 진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건의를 받고 오전 10시 반 군 고위 간부들을 소집했다. 이 회의에서는 이미 일요일은 6월 14일 상춘제 앞들의 모임에서 대통령으로부터 비상사태에 대비한 준비 지시를 받았던 안기부 국방부 측에 의해 비상시 군동원 계획이 보고되었고 대통령은 가용병력과 현황을 점검하고 각 지역에 파견할 부대 이름과 배치 장소, 주요 시설 등을 시달했다. 이날 밤 8시 비상국무회의를 소집해서 비상조치권을 발동하는 절차를 밟고 밤 9시에 생방송을 통해 비상조치에 관한 담화를 발표한다는 전제 아래 군의 준비태세를 1차 점검한 것이다. 일견 사태는 매우 긴박하게 돌아가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군 핵심 간부들과의 회의에서 전 대통령의 표정에는 긴장감이나 무거운 기색을 찾아볼 수 없었다. 오히려 명랑하다고 할 정도로 활기가 있었다. 나는 이 회의가 끝난 뒤 이종률 공보 수석 비서관으로부터 비상조치에 저음한 담화문을 작성하라는 이야기를 들었으나 비상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은 병력 출동 이외에 나온 것이 없었다. 막상 초안을 쓰려고 보니 군 고위 관계자 모임에서의 대통령 지시 내용이 병력 배치에 관한 사항 이외에는 매우 막연하다는 것을 발견했다. 대통령은 안기부에서 준비가 다 돼 있다고 했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점검한 것도 없었고 실무적으로 협조된 것도 없었다. 거기에다 또 한 가지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은 이날 오후 2시에 예정돼 있었던 릴리 주한 미국 대사와의 면담 계획이 아무런 변경 없이 그대로 진행된다는 점이었다. 오전에 비상조치를 결심해서 강행할 생각이었다면 미국 대사를 만나는 것은 조치를 취한 이후로 연기될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역시 군대 동원 지시는 이날 오후 4시 반경 유보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준비명령은 내려갔는데 출동하라 하는 실시명령은 내려가지 않았다. 그리하여 비상계엄령이 펴져서 군대가 한 번 다시 나와서 유혈사태를 맞이하는 그런 상황을 피할 수가 있었다. 그러면 왜 전두환 대통령은 계엄령 준비 명령을 내렸느냐, 무슨 계산이 있었느냐 하는 것은 다음 편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하로 2차례 걸쳐서 요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1987년 6월 19일 대한민국의 운명이 기로에 서 있을 때의 마크 이야기입니다. 제 일부를 설명드렸습니다. 1987년 벌써 32년 전입니다. 6월 19일에 있었던 전두환 당시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준비 명령, 그게 어떻게 되었느냐 하는 걸 가지고 특종을 한 자료를 근거로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당시에 비상계엄령을 내렸느냐 아니면 위수령을 내렸느냐 여러 가지 분분했는데, 제가 확보한 이 자료는 육군본부 이름으로 비상계엄령을 준비하라고 각 부대에 명령이 내려갔고, 그것은 출동 시한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튿날, 그러니까 6월 20일 새벽 4시에 출동하게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당시에 바로 하루 전에, 즉 6월 18일에 부산에서 대규모 시위가 일어났으므로 병력이 주로 부산, 마산, 대구, 이 경상도 쪽으로 주로 배치되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저도 그때 조선일보 월간조선 기자로서 이 소식을 접하고 6월 19일 저녁에 비상계엄령이 펼쳐지니까 이 반정부 성향의 기자는 피신하라는 이런 소문이 오고 가고 해서 상당히 불안한 나날을 보냈는데, 결국 비상계엄령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실시명령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된 거냐? 만약 그때 비상계엄령이 내려왔더라면 아마 진압이 유혈 사태로 확대되었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그 당시의 시위는 전국적이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만 나온 게 아니었어요. 학생, 그리고 중산층이 가세를 했습니다. 중산층이. 그런데 참 희한한 게 87년은 우리나라 역사상 경제성장률이 가장 높을 때입니다. 그리고 무역 흑자를 기록할 때입니다. 그런데 또 시위는 아주 치열하게 했어요. 6월 한 달 동안 전국적으로. 이게 아주 절묘한 컨비네이션입니다. 만약 그때 경제가 망가지고 있었다면은 이런 시위를 하면은 국민들의 반응이 아주 냉소적이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제가 나쁜데 왜 민주화 시위를 하느냐? 경제가 좋았다는 겁니다. 경제가 튼튼했으므로 이런 격렬한 시위를 감당할 수 있는 일종의 쿠션이 있었다는 거죠. 그것은 1980년대 10년 동안 대한민국의 경제를 이끌었던 전두환, 노태우, 특히 전두환 대통령의 덕분입니다. 당시에 10.1% 연평균 성장을 10년 동안 했습니다. 당시에 세계 1등입니다. 경제 성장률 세계 1등이라는 말은 국가 운영을 최고로 잘했다는 이야기죠. 전두환 전 대통령은 집권할 때는 피를 흘렸지만은 87년에 직선제 개헌을 하면서 물러날 때는 평화롭게 물러났습니다. 나중에 물러난 다음에 이분을 역사재판을 한다고 하면서 감옥에 보내고, 또 그 뒤에도 계속 보복성 재판 수사가 이어진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아마 역사는 전두환 대통령을 달리 평가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노태우 대통령 두 사람을 지금보다 훨씬 더 높게 평가할 것입니다. 그러면은 왜 이런 출동 명령을 내렸느냐 하면은 회고록에 나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 회고록이 나왔는데 아주 이게 3권짜리인데 재미가 있어요. 그런데 요 대목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취임할 때 나는 내 임기 중에는 어떠한 위기가 닥쳐도 그것이 외부의 공격이 아닌 한 결코 군을 동원하지 않겠다고 스스로 다짐했다. 국내 소요 사태에 군을 동원하는 순간 5공화국의 명예는 그것으로 사라지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해왔다.
이날, 즉 6월 19일 나의 병력 출동 명령은 어디까지나 양동전술이었다. 올림픽 때문에 내가 결코 군대를 동원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해서 상황을 극한으로 몰아가고 있는 세력에게 경고를 보내는 동시에 망설이고 있는 노태우 대표로 하여금 파국에 이르기 전에 나의 결심대로 직선제를 조속히 수용하도록 결단하라고 촉구하는 뜻이 있었다. 일석이조를 노린 양면 동시 공격이었던 것이다. 이제 해명이 되십니까? 이때 노태우 씨는 민정당 대통령 후보로 확정되어 있었습니다. 즉 6월 10일 민정당 대통령 후보로 확정되어 있었으니까 이제는 이른바 체육관 선거라고 그래가지고 간접 선거를 통해서 당선이 거의 확실해졌어요. 그런데 대규모 시위의 초점이 직선제 개헌하라 였습니다. 그런데 전두환 대통령이 노태우 후보를 불러가지고 6월 17일 설득을 합니다. 아무래도 직선제를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니까 노태우 후보가 일단 수용을 거부를 합니다. 노태우 후보 입장에 생각하면은 안전하게 당선될 방법이 있는데 개헌을 해가지고 직선제로 한다고 하면 과연 김영삼, 김대중에 이길 수 있느냐 하는 회의가 들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전두환 대통령은 노 대통령까지도 압박을 해야 되겠다. 즉 직선제를 받지 않으면은 내가 군대를 동원해야 되는데 이러면 피를 흘리게 된다. 그러면은 당신도 대통령 될 수 없다. 그리고 올림픽도 아마 반납해야 될 거다. 이런 걸 행동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계엄령 준비 명령을 내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동전술이기도 하고 양면작전이기도 하죠. 이 6월 17일에 전두환, 노태우 이분들이 무슨 활동을 했느냐 하는 것은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김성익 당시에 사료 담당 일종의 사관, 옛날로 말하면 사관 역할을 한 비서관께서 당시에 이 만찬 기록을 남겼습니다. 이분은 전두환 대통령이 공식 행사를 하면 꼭 따라가서 거기서의 대화를 기록을 해서 기록을 남겼어요. 전두환 육성정언이라는 제목으로 월간조선의 책으로도 나왔습니다. 그 6월 17일 저녁 7시 20분부터 9시 30분까지 청와대 안가에서 노태우 민정당 대통령 후보, 그리고 전두환 안무역 안기부장, 이춘구 민정당 사무총장, 이치호 현경대 의원, 박영수 청와대 비서실장, 안현태 경호실장, 김윤환 정무 1수석, 이종률 공보수석 비서관, 이분들이 모여가지고 저녁 식사를 하고 또 여기서 노래를 부릅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전두환 대통령이 며칠 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틀어놓아요. 이 대목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제가 그 대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김성익 당시 비서관이 기록한 겁니다. 일요일 새벽 1시 반쯤 일어나서 옷을 입고 침실에서 나왔어. 둘째 놈이 안 자고 텔레비전을 보고 있다가 나를 보고 어디 가시느냐고 물어. 내가 명동 성당에 가려고 한다고 했더니 아버지 앉아서 말씀해 보십시오 하면서 명동에 왜 가시려고 하느냐고 물어. 내 말이 이유는 두 가지다. 첫째, 성당에 있는 명동성당에서 그때 12대가 들어가서 농성하고 있었습니다. 첫째, 성당에 있는 신부 성직자들한테 야단을 쳐서 자기네가 종교인으로서 정당한 활동을 하도록 주의를 주고, 둘째는 내 말을 들을지 안 들을지 모르지만은 학생들한테 훈시도 하고 꾸지람도 해서 돌려보내려고 한다. 위험도 있겠지. 혹시 어떤 위험이 일어나도 나를 구출한다는 명분이 생기지 않겠느냐. 오늘 밤에 내가 이 일을 해버리려고 한다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둘째 아이의 말이 다른 분들과 상의를 해 보셨느냐고 물어. 그래서 안 했다고 했어. 그러면 거기서 아버지가 잘못되는 일이 있으면은 나라는 어떻게 됩니까? 외국에서 볼 때 나라 체면은 어떻게 됩니까? 해.
내 체면이 어떻든 나라 체면이라 전 세계 매스컴에 뉴스로 나올 텐데 국가 원수로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한 잔 마시시죠. 라면서 냉장고에서 사이다를 한 잔 가지고 와서 그러면서 다시 생각하시라고 해. 할아버지가 손자한테도 배운다고 하는데 나라 체면이라 그래 위기도 아닌데 그렇게 하면 경솔한 짓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안 갔어요. 그래서 날이 샌 다음 날 아침에 안보장관과 군 지휘관들을 오라고 했어서 둘째 놈이 그 시간에 자고 있었더라면은 내가 경호실장을 오라고 해서 바로 명동성당에 갔을 것이고 내가 경호실장이 말려도 안 들어갔을 거야. 말려도 안 들었을 거야. 그러면 일이 벌어졌을 거야. 아주 아찔한 순간입니다. 만약 그때 대통령이 경호원들을 데리고 명동성당에 들어갔더라면 거기서 무슨 사달이 벌어졌을 겁니다. 그런데 아들이 말려서 안 갔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날 아주 전 대통령이 이 만찬에서 노래를 부르면서 아주 자기의 솔직한 심정을 틀어놓는 대목이 나옵니다. 노태우 대통령 후보께서는 나보다 정말 훌륭한 분이다. 내가 신뢰하고 존경하는 노 후보, 이 나라를 구출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분이 노 대표시다. 오늘은 좋은 날, 내 다음 대통령 후보 모시고 한 잔 먹는 날 아니냐. 나보다 이분이 더 권력이 세다. 나는 8개월 남았는데 무슨 권력이 있겠어. 이때 전두환 대통령이 노래를 불렀는데 떠나가는 김삿갓, 예수의 소야곡을 불렀습니다. 떠나가는 김삿갓은 죽장에 삿갓 쓰고 떠나가는 전삿갓 이렇게 고쳐서 불렀고요. 그런데 그 다음날 6월 18일 전국적으로 큰 시위가 있었고 6월 19일 비상계엄령 준비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되는 과정에서 노태우 대통령 후보의 생각이 이제 바뀌기 시작합니다. 노태우 대통령 후보도 이제는 직선제를 받아야 되겠다. 직선제를 받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며칠 뒤에 전두환 대통령을 찾아가서 직선제를 받겠다고 합니다. 받겠다고 하는데 전두환 대통령의 이야기에 의하면은 노태우 후보는 이렇게 해주었으면 좋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내가 직선제를 제안하는 식으로 하고 그렇게 하면은 일단 전두환 대통령은 그 직선제가 내가 제안하는 것을 거부해주면 좋겠다. 그러면은 더 인기를 얻지 않겠느냐 하는 취지의 제안을 했다고 하는데 전두환 대통령은 그건 곤란하다. 언젠가 사실이 밝혀질 텐데 그러면 서로 짜고 쳤다는 이야기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그 제안은 거부를 했고 결국 이렇게 됨으로써 6.29 선언이 나오는 거죠. 6.29 6월 29일 1987년 6월 29일은 월요일이었습니다. 그리고 6월 26일 그 전 주말에 또 대규모 시위가 전국적으로 펼쳐지고 저도 열심히 데모 취재를 하고 있을 때인데 6월 26일에는 여기 무교동에 김영삼 시의 사무실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나와서 시위 현장으로 가려고 하던 김영삼 씨를 경찰이 와가지고 애워싸가지고 붙들어가지고 저 경찰차에 태워가지고 다른 데 데리고 가는 그런 장면도 펼쳐졌습니다. 그때 시위는 아주 격렬했습니다. 이 보도블록을 깨가지고 던지기도 하고 화염병도 던지고 저 경찰차가 불타고 했습니다. 그런 시위는 요사이 90년대 이후에는 한국에서는 서울에서는 사라졌습니다. 이 시위를 취재를 할 때 이 학생 쪽 편에서 있어야 안전합니다. 학생 쪽 편에서 있으면은 최루탄 던지는 것만 좀 피하면 돼요. 그런데 경찰 편에 서면은 학생들이 던지는 돌 때문에 잘못하면은 맞아가지고 크게 다칩니다. 하늘이 새까말 정도로 돌이 날아오는 거, 그거 아주 무섭습니다. 경찰은 무슨 방패라도 있지만은 그때 기자들이 그런 걸 가지고 다니기 전이었죠.
이렇게 함으로써 6월 29일, 즉 노태우 민정당 대통령 후보가 기자회견을 합니다. 그래서 직선제 개헌을 받겠다라면서 그 나머지 8개항의 민주화 선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제안을 전두환 대통령한테 건의하겠다 이렇게 해요. 사실은 시나리오는 전두환 대통령이 먼저 하자고 한 건데, 이렇게 함으로써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거죠. 그 이틀 뒤에 전두환 대통령이 받습니다. 건의를 받아가지고 전두환 대통령이 역시 직선제 개헌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서 직선제 개헌으로 가고 거기에 김대중 사면 복권이 다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대중, 김영삼 두 사람이 그해 12월 선거에 출마를 합니다. 12월 18일에 있었던 87년 12월 18일에 있었던 선거에서는 노태우 후보가 36.6%의 득표율을 가지고 당선이 되고, 그 다음이 김영삼, 김대중 두 사람이 다 비슷했습니다. 28로 27%. 그 다음에 김종필 씨가 한 10% 정도를 얻었습니다. 1로 3김의 대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때 한국 정치를 주도했던 삼김 씨가 다 나왔습니다. 삼김 씨가 한꺼번에 다 나온 유일한 선거였습니다. 그런데 표가 분산이 되었죠. 또 분산되도록, 그러니까 김영삼, 김대중 두 사람이 단일화가 안 되도록 전두환 대통령 쪽에서 공작을 많이 했습니다. 또 이때는 여야 다 어떻게 보면 선거 자금을 불법적으로 동원해가지고 썼는데, 특히 여당이 전두환 대통령 쪽에서 비자금을 많이 썼습니다. 이제 그런 선거도 서서히 한국에서는 이제 없어지는, 한국에서는 대통령 선거 끝난 다음에 누가 당선되면은 그 다음에 꼭 이 대통령 선거 자금을 가지고 수사가 들어가서 여야 공이 처벌을 받는 그런 게 없어져 버렸습니다. 언제부터 없어졌냐? 2007년부터입니다. 2007년 대통령 선거. 그러니까 그때 정동영, 이회창, 이명박 세 사람이 나올 때부터 대기업이 선거 자금을 대지 않게 되었습니다. 훨씬 또 이 선거하는 방식이 옛날처럼 조직 선거가 아니고 선전, 그리고 텔레비전 토론으로 가니까 그렇게 많이 쓸 필요도 없었고, 또 국고 보조가 들어가니까 그만큼 한국의 정치 풍토가 상당히 깨끗해지는 방향으로 발전한 것, 이것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1987년 6월 19일 내려왔던 이 출동 명령서는 명령서로서만 존재하게 됐습니다. 이것이 부대를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이게 보면 출동부대 소요 진압 작전관 행동 지침 또 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었는데 이것도 실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1987년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군인 출신 노태우 대통령이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군인 출신이 한국의 민주화를 이끌게 되었습니다. 아주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고 어떻게 보면은 이게 순리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태우 대통령이 제6공화국, 새로운 헌법에 의해서 제6공화국이 열리고, 지금도 제6공화국입니다. 헌법으로 이야기하면은. 지금도 6공화국이에요. 그러면서 서울올림픽을 1988년에 아주 근사하게 치렀습니다. 근데 서울올림픽 9월 17일 개막식에는 전두환 대통령이 초청을 받았지만은 그때 분위기가 전두환 대통령 아주 격하 운동이 벌어지고 있을 때고, 주변 가족들이 수사를 받고 감옥에 가고 한 시점에서 전두환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왜냐하면 서울올림픽은 전두환 대통령의 작품입니다. 유치에서부터 준비까지. 그러나 또 그 서울올림픽이 세계 역사에 미친 영향은 동구 공산권 붕괴를 촉진한 것입니다. 그리고 기록도 신기록 제일 많이 나왔고, 무엇보다도 서울올림픽은 흑자였습니다. 흑자. 서울올림픽 때 만든 시설은 지금도 잘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올림픽을 계기로 해가지고 노태우 대통령이 북방정책을 펴가지고 동구 공산권과 수교하고 소련과 수교하고 중국과도 수교하고 그 사이에 동구 공산권이 무너지고 이렇게 해서 북한이 고립되고 한국 사람들이 뻗어나갈 수 있는 곳이 북한을 제외하고는 전 세계적인 우리의 활동 공간을 넓혔다. 그 출발점이 바로 6월 19일 비상계엄령 출동명령을 포기하고 6.29 선언을 선택한 거죠. 군 출동이냐 아니면 정치적 해결이냐 라고 했을 때 전두환 대통령이 정치적 해결을 선택을 해서 성공했습니다. 우리 정치 사상, 정치적 결단으로서 역사의 흐름을 바꾼 몇 안 되는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감사합니다.